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이혼하게 된 이혼녀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더럽다라는 단어의 기준이 어디쯤 되나요? 저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더럽다 안 더럽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부라면 같이 살면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부부들이라면 그걸 맞춰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 결벽증에 준하는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나머지 한 사람은 엄청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도 그런 부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무척 깔끔했어요. 저는 평범했죠. 아침은 머리 감고 저녁엔 샤워하죠. 화장실 다녀오면 손 씻고 식사하기 전 요리 전에 손 씻고 빨래는 속옷과 수건은 각각 따로 빨고 타올은 고온 스팀으로 빨래해요. 집 청소는 일주일에 3번, 화장실 청소는 일주일에 2번. 요리할 때는 일회용 장갑 끼고 설거지 해가며 하고 보통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아내라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라면 그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깨끗한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남편은 과도하게 깔끔하게 굴었어요. 돌바닥에 앉는 것도 더러워서 안 되고 노점에서 파는 음식도 더러워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연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을 만날 때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좋다고 결혼했어요. 이제는 인정해요. 제가 경솔했다는 걸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이 저와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영업직으로 거래처 직원과 함께 들른 곳이 저의 카페여서 그 인연으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 번, 2번, 그렇게 몇 번 남편이 들르다 보니 저도 그렇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저희는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정도가 됐죠. 남편도 저도 그다지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될 일들이 없다고 단정지어 생각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남편의 깔끔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시모도 깔끔함의 수준이 남다르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는 그런 시댁의 가풍과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서 열심히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요. 그때가 김장철이었기에 시댁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김장이 다 될 무렵 김치와 수육을 먹으러 왔고요. 시모는 제게 시부가 먹을 막걸리를 한두 병 사오라며 저를 심부름 보냈어요. 그렇게 나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을 올려보낸 뒤 마트에 가던 저는 카드를 쓰고 지갑이 아닌 가방에 넣어뒀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돌아와 시댁으로 향했어요. 돈 없이 막걸리를 사러 갈 수는 없으니까요. 시댁 현관은 김장으로 인해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큰 소리를 내기 좀 그러니 소리 죽여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쪽 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우리 와이프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지? 여기 와서는 그나마 관리하는 거야. 집에서는 살림을 진짜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청소도 매일 안 하고 빨래도 쌓아놓고 해. 진짜 옆에 있으면 막 짜증이 날 때가 한둘이 아니야. 그래? 우리 집에서 하는 거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못 참을 정도니? 미치겠어. 살림살이 만지기도 싫고 집에서는 밥도 먹기 싫을 정도야.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정도거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더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이게 기본이었고 솔직히 남편 때문에 더 열심히 청소한다고 했는데 남편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만약 남편이 그렇게 느꼈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시댁에 와서 시모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모른 척 하려니 저런 소리 또 하고 다닐 것 같고 지금 들어가서 지랄하면 김장하러 온 건데 분란만 일으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았어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지금 도착한 것처럼 굴었어요. 아, 카드를 놔두고 갔네요. 돈도 없이 막걸리 사러 갈 뻔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가 카드만 들고 나와서는 밖으로 가는 길 내내 남편을 어떻게 조질까 그 생각만 했어요. 솔직히 제가 잘못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잘못하고 말고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서로의 기준이 다른 것뿐인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사람이 됐다는 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짜증났거든요. 게다가 제가 더럽다면 본인이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뒤에서 지적질만 하냔 말이죠.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나 더럽다고 한 이야기 들었어. 솔직히 나는 내가 더럽다기보다 자기가 너무 깔끔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방 따로 나눠 쓰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각자 알아서 살림해. 그래야 당신 눈에 거슬리지 않을 거 아니야. 당신은 당신 방만 신경 쓰고 나는 내 방만 신경 쓰고. 그럼 됐지?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변명하더라고요. 그 말 들었어? 아니,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조금 거슬린다는 생각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잘 알겠어. 그러니까 따로 하자고. 그래야 당신 마음에 들고 나도 덜 피곤한 거 아냐. 저의 강경한 말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한 점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 상황을 풀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불평불만을 듣고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손 하나 움직이지 않는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림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줄 생각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요리, 빨래, 청소 전부 제 것만 했어요. 절대로 남편 몫은 따로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설마 방만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살림도 따로 해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솔직히 내가 여태까지 생각이 짧았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마디만 나한테 해줬어도 내가 미리 이렇게 살림을 나눴을 건데. 아, 그 음식 먹지 마. 내가 한 거야. 더러워서 어차피 먹지도 못할 거 뭐하러 억지로 먹으려고 해? 그러지 말고 사서 먹거나 밖에서 먹고 와. 시간 되면 당신이 만들어 먹던지.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면서도 화가 났지만 참았죠. 화를 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음식을 바라보더니 지갑을 챙겨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각자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남편이 못 참겠는지 2주 정도 지나니 저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화가 많이 난 건 알겠어. 그치만 빨래도 안 해주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해? 그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주고 싶긴 한데 내가 해줘도 당신이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왜 내가 해줘야 하는데? 당신도 집에 돌아오면 빨래 돌릴 시간 정도는 있잖아. 어차피 둘 다 바쁜데 알아서 하자. 나도 요즘엔 바쁘거든. 그치만 그게 마누라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럼 밥이라도 좀 해줘. 사 먹으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 밥은 더더욱 안 되지. 내가 해준 밥 맛있게 못 먹지? 그냥 당신이 해서 먹어. 당신 손으로 해 먹어야 확실하고 깨끗하게 느낄 거 아냐. 괜히 남이 해주는 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식사는 자기가 알아서 해 먹자. 남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제가 더러우니까 안 된다는 말만 듣게 됐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모가 만든 반찬이었죠. 남편은 제가 해주지 않을 걸 알고 시모 반찬을 가져왔어요. 식사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솔직히
솔직히 제가 점점 그 상황이 더 편해지고 있을 무렵에 결국은 터질 게 터져버렸어요. 시모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너, 네 남편 밥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어떻게 애가 매번 우리 집에 와서 반찬을 얻어가? 걔 반찬 신경 쓰는 것도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어머님, 죄송한데 남편이 제가 살림을 더럽게 한다고 저번에 어머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아무래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살림을 따로 살고 있어요. 저야 밥 해주고 싶지만 상대방이 더럽다는데 어떻게 계속해주겠어요? 그것도 못할 짓이죠. 제가 그 말을 꺼낼 줄 몰랐던 시모가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니? 아니, 걔가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는 아닐 거야. 그리고 너도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는데 걔가 워낙 별나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그래도 싫다는 거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편 깔끔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든 타협점을 마련하겠죠. 제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자 시모가 남편을 좀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불러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힘들어서 앞으로 반찬 못 해주니까 너 알아서 식사 해결해라. 밥 얻어먹으려고 우리 집도 오지 말고. 엄마, 안 그러면 나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돼. 어떻게 당분간 좀 안 될까? 나 아들이잖아. 야,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어. 까다로운 너 하나 맞춰주려고 이 늙은 엄마가 고생해야겠니? 결국 시모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혼냈죠. 저는 너무도 속이 시원했지만 아무런 표정 짓지 않았어요. 전화를 마친 남편 표정이 무척 짜증이 나 있더군요. 저는 모른 채 했어요. 어머님이 뭐라 하셔? 여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식사만이라도 같이 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 진짜 이번 달 적자야. 이제야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깔끔해지려고 해도 시간 없으니까 안 되지? 내가 여태껏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감이 와? 솔직히 카페 하면서 당신 결벽증에 맞추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 근데 당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됐었거든. 자기 몸 하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혼자 못하는데 그걸 나한테 다 떠넘기고 나한테 더럽네 만회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 미안하다고 했잖아. 솔직히 이렇게 시간이 없을 줄은 몰랐어. 그 시간 쪼개서 일하고 살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도 몰랐고. 진짜 미안해 여보. 앞으로는 자기 하는 일에 절대로 토달지 않을게. 그리고 나도 많이 도와줄게. 반성했으면 됐어. 앞으로는 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남한테 미루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약속하자.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로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나한테 말하고 싶은 건 나한테 직접 말하도록 해.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제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도 힘들었을 테죠. 이렇게 저희는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됐고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남편이 제게 한 더럽다는 말은 여전히 가슴속에 콕 박힌 가시처럼 불현듯 저를 콕콕 찔러댔어요. 그렇게 한 번의 태풍이 지나가고 잠잠해졌다고 생각할 때쯤 이보다 더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평소에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차를 사용하는 게 영 꺼림칙한데 그날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를 써야 해서 남편 차를 잠깐 빌렸거든요. 게다가 그때는 남편이 자주 주말 출장이 있던 터라 어렵게 빌린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타고 가방을 조수석에다 놨는데 어떤 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를 했고 제 가방이 굴러떨어져서
결국은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다 쏟아져 내렸어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차를 휴게소에 주차하고 조수석 바닥을 정리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여성용 바디로션을요. 제가 사용하는 브랜드는 아니었고 남자차에서 흔히 발견될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냥 립밤이나 핸드크림 같은 거였으면 직장 동료나 고객을 태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바디로션이에요. 1박을 할 거라는 생각이 없으면 보통 챙기지 않는 물건이죠. 저는 순간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들고 남편을 추궁할 수도 없었죠.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증거를 잡을 때까지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집에 오는 내내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 없을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나? 최근에 주말 출장이 너무 잦았어. 이런 생각들요. 집에 와서도 남편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보고 나면 화가 울컥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하루는 술에 절어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남편을 옮기다가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는 벌벌 떨며 확인을 했어요. 설마 있을까 싶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군요. 카드사 어플에 떡하니 오늘 모텔에 갔던 내역이 있었고 지우지 못한 카톡 내용도 그대로 있더군요. 오빠 잘 들어가, 사랑해, 벌써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오늘 하루 사이에 다 있었어요. 저는 모두 캡처하고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도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SNS를 통해서 그녀의 SNS 주소도 알아냈어요. 그날 저녁 그 상간녀의 SNS를 보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여자가 여행 갔다고 한 날짜들은 모두 빠짐없이 남편의 주말 출장 날과 겹쳐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임을 짐작 가능한 사진들을 보니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주말인 다음 날은 카페에는 중요한 날이었고 어쩔 수 없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이른 아침 카페로 향했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제 속도 모르고 쿨쿨 자는 남편을 보니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고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오후에 남편이 술에 깨서 제 카페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외국인 단골과 같이 있었는데 그가 제게 인사차 포옹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톡톡 치며 웃어 보이고는 카페에서 나갔죠. 그런데 남편이 완전 똥 씹은 표정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 사람 누군데 당신을 껴안아? 그것도 카페에서. 여기를 술집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엄연히 한국이라고, 한국. 그리고 당신도 저런 사람은 받아주면 안 되지. 더럽게 다른 남자랑 포옹을 하고. 또다시 등장한 단어, 더럽게. 그 말에 참다 꾹꾹 눌러놓은 화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더러워? 뭐가 그렇게 더러운데? 외국인이야. 그 사람한테 그건 그냥 인사야. 근데 네가 나한테 더럽다고 할 처지는 아니지 않니? 너야말로 뒤로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주제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뒤로 더러운 짓을 해? 나는 그런 적 없어. 잘 알아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 너 잘못 없는 사람 잘못 있다고 말하면 무고죄 되는 거 몰라? 죄가 없어야 무고죄지. 죄가 있으면 무고죄가 아니지 않을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차 안에 여자 바디로션 떨어져 있더라? 툭 튀어나온 바디로션 이야기에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었어요. 제게 어떤 말을 할까 싶었는데 첫 마디는 발뺌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흘리고 간 건지 고객이 떨어뜨리고 간 건지 나도 몰라. 그런 거 가지고 지레 짐작하는 거면 주말마다 출장 가는 거,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다 알아. 예쁘장하게 생겼더라. 웨이브진 긴 갈색 머리에 손톱은 어찌나 돈을 쳐발랐는지 아주 휘황찬란하던데? SNS에 명품 자랑하는 사진으로 도배한 여자 말이야. 내 말이 틀려? 그래, 나 여자 만나고 다녀. 근데 그렇다고 당신이 나한테 큰 소리 칠 이유는 없지. 당신이야말로 이런 식으로 카페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아까도 외국인이랑 끌어안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것도 다 바람 피우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
네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커피나 팔면 되지 왜 포옹을 해? 그냥 손님이기 이전에 단골이고 친구야.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거? 그 친구랑 사이에는 없어. 근데 네가 그런 말 하니까 정말 웃기다. 다른 년이랑 뒹굴고 집에 들어와서 잠이나 자는 네가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 다 알아. 저번에 당신 술 취해서 들어왔을 때 핸드폰 화면에 떡하니 떠있더라. 그 여자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 술에 떡이 돼서 지우는 건 잊어버렸니? 너 지금 나더러 더럽다고 했어?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냐고. 솔직히 진짜로 더럽게 사는 게 누군데? 여태까지 살면서 깨끗하게 산다고 느껴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솔직히 내가 하기 힘드니까 당신한테 맡겼을 뿐이지. 집안 살림 하나조차 마음에 들도록 못하는 여자, 나도 사양이야. 사양한다니 다행이네. 우리 이혼해. 나도 지긋지긋해. 새로 사귀는 여자가 얼마나 깨끗하게 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그 까다로운 입맛 잘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네. 결국 저희는 제 카페에서 피 터지게 말싸움을 해버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누가 누구한테 더럽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랑 할 거 다 하고서는 집에 와서 내 옆에서 잠을 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더러운 일이거늘.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과의 관계는 그 여자가 생긴 뒤로 한 번도 없었어요. 저놈이 감히 저를 탓할 수나 있어요? 그리고 사양이라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왜 자기가 하는지.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고 모든 원인이 그쪽에 있는데 피해는 오롯이 저 혼자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이야기하고 저는 남편 집에서 나올 준비를 착실히 해가고 있었어요. 친정이 워낙 멀어서 지금 당장 나와서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꼴도 보기 싫은 남편놈과 함께 보내야 했어요. 이틀 뒤에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흥분한 채로 제게 따지더라고요. 예, 너희 이혼하게 됐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로 잘 맞춰 사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그 사람이 이유는 말 안 해주던가요? 뭐 다 네 탓이라고만 하더라고. 카페에서 외간 남자 만나고 다니고 자기한테는 신경도 안 써준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면 얘 당분간 일 그만두고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이 나쁜 놈은 시모에게도 이혼 사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헤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예요. 저한테는 남자 같은 거 없어요. 단골 외국인이 저한테 인사하려는 거 보고 전화리인 거고요. 근데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랑 몰래 만나고 있는 거 저한테 다 들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모는 잠시 말을 못 잇더니 딱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나설 일이 아니네.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결해라. 남편이 그렇게 민감하게 굴 때마다 뒷수습했던 건 시모였던지라 이번에는 뒤치다꺼리하고 싶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발을 슬그머니 빼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셨죠. 그렇게 시모와 전화통화를 끝내고 평소보다 늦은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에 아주 굽이 높은 하이힐이 놓여있더군요. 중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에 남편과 그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을 보는데 가라앉았던 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혼 소송 중인 건 맞지만 적어도 지가 인간 새끼라면 소송 중에 상간녀를 집안까지 데려오는 건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둘이 어깨동무하고 소파에 딱 붙어 앉아 영화를 한 편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 오셨네? 어쩌죠? 오늘은 저도 여기서 놀다 갈 건데. 어차피 이 집 우리 그이 집인데 당신이 좀 나가주면 안 될까요? 어차피 불청객이잖아요. 이혼도 곧 할 마당에. 안방마님 역할에 심취해서는 저한테 비꼬는 말을 하는 상간녀를 보고 있자니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투쟁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 이혼은 소송 중에 있고 법적으로 아직은 부부예요. 서로 신뢰나 애정이 깨졌다고는 해도 법적 부부 사이니 한 집에 살아야 하죠. 그리고 그 어디에도
소송 중에 상간녀를 집에 데려올 수 있다는 법 같은 건 없어요. 그이 집? 재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는 제 집이기도 해요. 객이면 객답게 찌그러져 있으세요. 시답지 않게 마님행세 그만하시고요. 말씀이 좀 과하시네요. 하긴 남편 빼앗긴 유부녀가 얼마나 히스테릭한지 안 봐도 뻔하죠. 다른 여자한테 남편 뺏긴다는 경험이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누라 있는 남자 꼬셔서 남의 가정 파탄내는 상간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당한 일이 그리 흔한 경험은 아닌데 그쪽은 남자 뺏긴 여자 심정을 잘 아는 걸 보니 많이 뺏어보셨나 봐요?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남의 것 뺏는 여자는 평생 남의 것 뺏고 살잖아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니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처음이고 아니고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남자 뺏긴 쪽이 나쁜 거지. 그러게 관리를 잘하지 그랬어요? 아무리 남자 뺏긴 게 분해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 뺏겨서 분하다뇨? 앞으로는 깔끔 떠는 척 오만상하더니 뒤로는 와이프 몰래 여자 만나서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더러운 새끼는 제 쪽에서 사양해요. 둘이 짝짝꿍이 잘 맞는 것 같으니 잘 사세요. 내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상간소송 위자료나 갚으면서요. 결국 저와 말다툼이 끝나지 않자 남편놈은 그 상간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야 꼿꼿하게 서 있던 제 몸은 무너졌어요. 저 나쁜 놈이 벌써 집에 상간녀를 당당하게 들일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뻔뻔함과 똥배짱에 저는 여러모로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부랴부랴 짐부터 챙겼어요. 그러고는 제 카페로 갔어요. 카페에는 다행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쪽방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잠을 자며 저는 상간녀의 SNS를 살폈어요. 그런데 몇 장의 사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여자는 주로 남자랑 같이 있는 사진을 꼭 얼굴만 보이지 않게 찍어서 올리거든요. 몇 장의 사진에 찍힌 남자가 제 남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특히 한 장은 너무 이상했어요. 식사 자리였는데 해산물이 가득한 식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해산물, 즉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절대 먹지 않을 음식을 앞에 두고 사진을 찍었다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닌 것 같은 사진을 캡처해서 남편에게 슬쩍 보냈어요. 그러고는 언제부터 갑각류를 먹게 됐냐, 여태까지 나 속인 거냐 하고 문자를 보냈죠. 그랬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소송 중 남편 쪽에서는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연락이 왔어요. 예,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너희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이미 이혼하기로 이미 다 합의됐어요. 남편도 이미 동의한 내용이고요. 상간녀랑 집에 같이 들어와 있던 바람에 저는 집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에요. 네가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는 나도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 아들도 피해자야. 그건 너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시모가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남편놈 팔자도 험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연락했었잖아요. 남편이 아닌 남자와 그 상간녀가 사진 찍은 걸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일이 커졌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그 남자 누구냐고 추궁하고 그러던 차에 그 사진 속 남자가 남편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갔는데 자기가 그 상간녀 애인이라고 유부남 주제에 왜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냐며 서로 주먹 다짐까지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뿌린 대로 거뒀다고나 할까요? 그 여자는 유부남 만나면서 따로 남자친구도 착실하게 만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놈이 그 남자랑 만나서 싸우고 집에 와서 그 상간녀에게 남자 관계가 문란한 것에 대해 따졌더니 상간녀가 너도 어차피 바람 피워서 나 만난 거 아니냐며
남의 인생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시모 말로는 남편 놈이 자기도 그 많은 남자 중에 한 사람뿐이라는 걸 알고서는 배신감에 여자를 쫓아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비가 나올 테니 남편에게 딱 붙어서 위자료를 뜯을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어발식 자유연애하다가 결국엔 남편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으니 생각보다 너무 어이없는 결말이긴 했어요. 물론 많은 남자들에게서 또 많은 걸 뜯어내며 억울하게도 그 여자는 또 잘 살아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남편의 상황이 저에게 위로가 되진 않죠. 가정을 버리고 뒤에서 몰래 외도를 저질렀잖아요. 비록 그 여자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지만 법적으로 유부남이었으니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맞는 건데 뜬금없이 왜 시모가 저한테 재결합을 운운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어머님,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들과 행동까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 나더러 더럽다고 한 말을 잊지를 못해요. 더러운 여자랑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 저렇게 미친년한테 당하고 이렇게 처량하게 혼자 살면서 위자료 갚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라. 응? 여태까지의 정이 있는데.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아무 감정 없어요. 이혼 소송도 이제 마무리 다 되어가고 솔직히 남편한테 정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남편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이야기를 어머님이 전화해서 하시는 게 더 이상한 일이잖아요. 본인이 힘들면 연락은 오겠죠. 받아들일 생각은 없지만. 결국 시모는 자기가 원하던 것은 얻지 못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5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더라고요. 저희 사이에는 애도 없었으니 친권이나 양육권 생각할 것도 없었고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도 크게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는 받았어요. 그렇게 정식으로 이혼이 돼서 남남이 된 그 이튿날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문자며 카톡을 엄청나게 남겼더라고요. 오후 3시쯤 저희 가게로 오겠다고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후 3시에는 보는 눈이 많을 것 같아서 카페에 닫는 시간에 맞춰서 불렀어요. 이혼 소송하며 거의 4개월을 따로 살아서 그런지 오랜만에 보는 전 남편의 얼굴은 뭔가 짠하면서도 보는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다 해결이 됐는데도 짜증이 나는 걸 보니 제가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꽤 크구나 싶었죠. 무슨 일로 부른 거야? 저기요. 누가 자기야? 우리 이혼했어. 호칭 정리 제대로 해줄래?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마. 나 당신한테 할 이야기 있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말했는데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나 정말로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어.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뜬금없는 소리에 저는 헛웃음만 나왔어요.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번복하자는 유책 배우자를 보고 있으려니 이건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왜? 나한테 재산 나눠주기 싫어? 법원에서 이미 다 확인해서 나온 건데도 싫니? 아니면 위자료 주기 싫어? 그것도 아니면 상간녀 위자료까지 네가 내야 해서 돈이 2배라 더 싫은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나 진짜로 반성하고 있고 그 여자는 이미 헤어졌어. 집에서 내쫓았다니까. 진짜로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물론 이혼하기 전에 헤어졌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시모에게 사정을 대충 들어서 상간녀의 양다리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껏 비꼬아주기로 했어요. 상간녀랑 왜 헤어져? 상간녀랑 그렇게 사랑해서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 만나려고 한 거 아니었니? 그때 바람 피운 거 알았을 때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도 안 했어. 발뺌하다가 확실해지니까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지.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만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야. 근데 애지중지하던 여자를 왜 내쫓아? 그냥 살아. 이제 눈치 볼 일도 없잖아. 나도 몰랐지. 그 여자가 그런 여자인지. 같이 살았던 몇 주간 정말 지옥같이 보냈어. 위생관념도 너무 없고 엄청 더럽더라고. 분명히 나랑 만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같이 살고 보니까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태껏 나랑 만났을 때 보여준 건 다 연기였나 봐. 나도 그 여자한테 속아서 당신하고 이혼하고 낚인 거였다고. 이런 내 사정도 좀 이해해줘. 그래? 너 만날 때면 엄청 깔끔 떨었나 보네. 그래도 사랑하잖아. 더러운 건 좀 참아. 나랑 살 때도 더러워서 힘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은 그 어떤 여자랑 살아도 더러워서 못 견딜 거야. 그럼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당신이 얼마나 노력해주고 있는지를 이제 겨우 알았어. 그 여자는 노력할 생각도 없더라고. 사실 당신한테 그 사진 전송받고 그 여자한테 남자들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결혼하면 다 정리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한마디 하면 내 앞에서 다른 남자한테 연락하고 집 나가서는 하루 내내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잠깐 뭐에 씌였나 봐. 그런 게 아니고서야 그런 여자한테 왜... 그래서 내가 그만큼 노력한 게 이제야 눈에 보인다고? 이혼을 다 하고 나서 서류까지 정리가 다 됐는데? 너도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찾아오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넌 깔끔 떠는 만큼 뻔뻔해서 그런지 이혼한 전처 얼굴 보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가 봐? 웃지 마. 나 진짜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몸도 힘들어. 아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성병 걸렸어. 그 여자가 나한테 옮겼다고. 나야말로 진짜 미치겠어. 그 이야기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죠. 저는 그 순간 남편보다 제가 더 걱정됐어요. 혹시라도 그 여자 때문에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 서로 사이가 나빴을 때라 저한테까지 그 병이 옮지는 않았더라고요. 야, 넌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 그 여자 남자도 많았다면서. 그러면 알아서 걸렀어야지. 넌 지금 네 몸은 물론이고 나한테까지 병균 옮길 뻔했어. 알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나 정말로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이런 병 때문에 병원을 다녀야 해? 병원 갈 때마다 쪽팔리고 완전 더러운 새끼 된 것 같아서 기분 더러워. 그렇게 더러운 걸 싫어하는 전 남편은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병에 걸렸고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하래요? 네가 스스로 네 몸을 힘들게 한 걸 왜 나한테 와서 하소연이야? 그리고 너 병 걸려놓고는 나한테 와서 재결합 운운하는 건 더 미친 짓이라는 생각 안 들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사람 한 번만 좀 살려줘. 나 이러다가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버릴지도 몰라. 지금도 스트레스로 탈모도 오고 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나 진짜로 편해질 것 같아. 응?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 치고. 남편은 제 소매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남편 손을 쳐내버렸어요. 야, 이 더러운 새끼야. 바람 피우기 전에 그런 걱정을 먼저 하지 그랬어. 어디서 감히 나한테 다시 만나자는 미친 소리를 짓거려?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나는 너처럼 아랫돌이 잘못 눌려서 병이나 걸리는 더러운 남자랑 살기 싫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혹시라도 병 나았다고 또 찾아오지도 말고. 난 당신 병이 싫은 게 아니고 당신이 한 행동이 싫은 거거든.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고 저는 남편에게서 떠나왔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질 사이였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둘이 함께 살림 차리겠다고 여자를 데려와 떵떵거렸다니. 게다가 그렇게 깔끔 떨며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으면서 본인은 불륜 한 번에 자기가 제일 혐오하는 성병까지 옮아서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인생 제 손으로 지옥으로 만든 사람하고 영 끊고 사는 게 속 편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마저 지옥으로 끌어들일 사람이니. 게다가 정말로 반성했다면 저한테 돌아오라고 말하면 안 되죠. 반성을 안 했으니까 돌아오라고 같이 살자고 징징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놈은 애초에 걸러야 하는데.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런 남자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 제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네요. 나중에 전 남편이랑 상간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전 남편이 자기가 그 상간녀 때문에 모든 걸 잃고 화가 난 나머지 상간녀와 사귀는 남자들, 특히 자기랑 주먹 다짐한 남자를 찾아가서 상간녀 때문에 더러운 병에 걸렸다며 이악 물고 말해줬대요. 결국 그 상간녀와 사귀던 남자들도 상간녀에게 따지고 한바탕 난리친 뒤에 그녀에게서 다들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간녀도 참 대단한 게 그 남자들 다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호구가 되어줄 남자를 찾아서 열심히 연애 활동 중이더라고요. 그래도 SNS 들어가 보니 예전만큼 풍족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여자 인생도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만든 거겠죠. 본인 손으로 무덤 팠잖아요. 싱글인 남자만 만나고 다녔어도 그럴 일 없었을 텐데. 유부남을 만나고 다녔으니 그 여자 이야기 듣고 나니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어요. 못 살고 있는 거 확인하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이혼했을 때는 제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죠.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나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가해자가 되기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도 싫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이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보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동정심이 실은 동정심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걸 잘 알아요.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된 친구들은 지금도 주변 사람들 만나보라고 소개팅 시켜주곤 하거든요. 이 나이에 결혼 한 번 실패를 한 제가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할 때마다 친구들은 너 아직 인생의 반밖에 살지 않았다고 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행복해질 자격.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냐는 식으로 비관적인 생각만 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걱정과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이 아니라서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이혼남이라 더 그런 것 같고요. 첫 연애 때는 많은 걸 숨기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좋은 면만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상대방과 내가 서로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여전히 무섭지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글을 쓰면서 그때 생각으로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 그 상간녀랑 잘 살고 있었다면 또는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테죠.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저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으니 이 사연글을 계기로 이제 옛날 일은 다 훌훌 털어버릴 거예요. 글 읽고 계시는 분들도 마음에 찝찝하게 남아있는 게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 편안한 하루가 되셨으면.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벌써 올해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한 해 보내셨나요? 저는 참 다사다난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올해 중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다름 아닌 이혼이라서 조금 멋쩍기도 합니다. 세상에, 저도 결혼 3개월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회사에 다녔지만 건너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슷한 직종에서 근무해서 공통점도 많았죠. 주변에는 이미 다 결혼했고 연애도 안 하는 솔로는 얼마 남지 않아서 주변에서 더 저희를 이어주려고 성화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하는 일도 생활 방식도 다 비슷해서 평범하게 탈 없이 잘 만났습니다. 다만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연인의 설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편안한 만남 자체는 너무 좋았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흘러갔어요. 뭘 하든 혼자 하는 게 익숙했는데 옆에 짝꿍이 있으니 든든하더군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는 딱 한 번 다툰 적 있는데 다들 참고 결혼하는 줄 알고 저도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삐끗거릴 때 진작 결혼을 관뒀어야 했나 봐요. 예비 신랑과 저는 비혼주의였어요. 네, 저희는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비 신랑은 결혼 자금에 대해서 따로 저축을 크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본가에 살면서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 모은 돈이 별로 없다고 초반에 제게 솔직히 전부 털어놓더군요. 저는 재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각자 직업이 있고 돈이야 앞으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옆에서 봤을 때 예비 신랑의 경제적 관념이나 씀씀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비혼주의라도 저는 재테크랑 부동산에 워낙 관심 많아서 재산이 좀 있었어요.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자리 잡혀 있어도 저는 괜찮다는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왕 하는 결혼 더 계산적으로 조금 더 따지고 할 걸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저기요, 만약 우리가 결혼한다면 아주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 저번에 말했다시피 나 모은 돈이 많지 않거든. 원룸? 괜찮아. 신혼집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혼수를 당신 쪽에서 해줘. 집을 자기가 마련한다고? 무슨 돈으로? 자기 저번에 대출도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집은 남자가 해야지. 좀 좁긴 하겠지만 내가 잘 구해볼게. 아니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 구하는 남자 여자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집은 내가 하게 해줘. 나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라서 돈 묶여있잖아. 그걸로 우리 신혼집 마련하면 돼. 아, 그렇네. 와, 진짜 다행이다. 자기 덕분에 우리 신혼집은 해결이네. 전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 나도 처음에는 모양 빠져서 돈 없다고 말하기 좀 부끄러웠어. 그런데 자기가 먼저 나한테 대출 있다고 솔직하게 오픈하는 모습 보고 나도 용기 낸 거야. 우리 둘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자. 그래, 말이라도 고마워. 그렇게 예비 신랑은 솔직했고 돈 앞에서 제게 자존심을 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좀 선택적으로 솔직하더라고요. 그놈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제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부터는 할머니 손에서 쭉 자란 저는 아예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고아였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제게는 이렇다 할 친정 식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댁에서는 그런 걸로는 문제 삼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그땐 잘 컸다고 제게 칭찬했어요. 장진이한테 들었다. 신혼집은 새애기 너가 해온다고? 네, 아버님, 제가 신혼집 해오고 이 사람이 혼수 마련하기로 했어요. 장진이 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한테 집을 해오게 만들면 어떡해? 사내 녀석이 모양 빠지게. 여보, 좋은 날 또 왜 그래요? 효정아, 너희 시아버지가 벌써부터 며느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글쎄, 집은 본인이 해주겠다고 이렇게나 상활한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좋게 봐주세요. 결혼은 최대한 저의 능력으로 하고 싶어서요. 보셨죠,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효정이가 그러겠다고 한 거예요. 효정이 정말 마음이 넓고 착하거든요. 그러게, 할머님께서 우리 며느리 참 예쁘고 바르게 잘 키워주셨구나. 살아계셨으면 감사 인사라도 드리는 건데. 그러고 보니 효정이가 마음이 참 쓸쓸하겠구나.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참 요즘 보기 드문 참한 며느리감이야. 세아가, 내 아들이 아직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이제 결혼하면 마음 잡고 살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 고생시키며 살 놈은 절대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제사 이야기는 우리 상진이한테 들었지? 네? 아, 제사요? 1년에 서너 번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서너 번이라니? 어머, 서너 번은 무슨... 상진이 너 효정이한테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내가 자기한테 서너 번이라 했었나? 아, 기억이 잘 나질 않네. 며느라기 잘 들어라.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 집은 1년에 자그마치 제사가 10번이야. 네가 이제부터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그것만 잘 배우고 도우면 된다. 그럼 더 바랄 것도 없어. 1년에 10번이요? 그는 분명 제게 제사가 서너 번 있다고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 10번이 넘더군요. 서너 번은 어떻게 잘 넘길 수 있다지만요. 맞벌이 하면서 10번씩이나 제사에 제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엔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당신 왜 제일 중요한 말을 숨겼어? 내가 뭘? 제사 말이야. 1년에 10번은 넘게 하는데 10번 정도는 꼭 내가 도와줘야 한다잖아. 숨기다니 정확하게 말 못해준 것 뿐이지. 숨긴 건 아니야. 그리고 며느리로서 시댁 제사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야지. 미리 말해줬으면 뭐 결혼 안 한다고 프로포즈 거절이라도 하게. 뭐?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제사 지내는 거 미디어에서 별일인 양 떠들어대는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니야. 다 같이 준비하는데 힘들 게 뭐 있어? 자기 좀 의외다.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솔직한 건 아니구나. 뭐? 너 은근히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 너야말로 섭섭하게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해. 제사가 그렇게 하기 싫어? 설마 너 신혼집 네가 해온다고 제사도 못하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니? 여기서 신혼집 이야기가 왜 나와? 아, 그렇잖아. 신혼집 내가 있어도 네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갑질했을까? 자격지심인 건지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예비 신랑이 매우 씩씩거리더군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집 해오는 조건으로 제가 갑질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 집 제사 서너 번이고 서로 바깥일하니 신경도 안 써도 된다고 말한 건 본인이었거든요. 갑질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당신이 나보고 제사는 신경도 쓰지 말라며. 집을 내가 해오는 걸 떠나서 솔직히 말해서 제사 매번은 못 도와드려. 내가 집을 안 해왔어도 내 입장은 똑같아. 우리 각자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는 당신이 제일 투명하게 잘 알잖아. 직장 생활하면서 1년 제사 다 챙기기 어려워.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께 미리 내 입장 제대로 말씀드려. 난 지금 제사도 제사지만 당신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구는 게 제일 이해 안 가고 기분 나빠. 처음부터 서너 번이라고 속이지나 말던가.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제게 거짓말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예전에 남자친구들과 헤어졌던 이유도 다 거짓말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결혼할 때쯤 그들과 비슷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지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싶었어요. 그 아차하는 순간 멈췄어야 했는데 저는 그만 시부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혼 앞둔 예비 신부가 싸우고 연락 두절이니 예비 신랑도 애탔겠죠. 시부에게 SOS라도 쳤는지 완전 고지식해 보였던 시부는 엄청 다정하게 저를 다독이더군요. 세아가, 네가 얼마나 놀랐으면 상진이한테 연락도 안 하고 숨어버렸니? 저번에 말했듯이 내게 제사는 참 중요해. 하지만 난 제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단다. 설마 너 바깥일 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귀한 며느리 고생시키겠니? 네 시엄마도 똑같은 생각이야.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지. 부려먹을 생각은 추워도 없다. 네 시아버지 말이 맞아, 아가. 우리가 널 어떻게 부려먹니? 게다가 너
할머님 돌아가시고 제사도 한번 지내본 적 없을 거 아니니. 하나뿐인 핏줄인데 너도 분명 나중에 할머님 제사 챙기고 싶을 거야. 나한테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렴. 시부는 제사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을 제 마음을 다 안다며 아들놈 혼내주겠다고 저를 편들어줬어요. 제사 이야기는 둘이 상의가 된 일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전부 다 도울 필요 없이 딱 1년에 5번만 도와달라더군요. 시모도 옆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맞장구 쳤어요. 예비신랑도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하고 시부모가 나서서 저를 편들어주니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제가 따로 제사 지낼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부모에게 굳이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제사가 1년에 10번 넘게 있는 거 알게 됐지만 그렇게 참고 결혼에 결국 꼴이 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5번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사상 한 번 못 차려보고 황당하게 이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제사 문제가 금방 잊힐 만큼 결혼 생활 초반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까 확실히 연애 때보다 더 살뜰히 제게 잘해주더군요. 아침엔 출근하느라 둘 다 바쁜데 남편은 꼭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잠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 때는 따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덕분에 몇 달 아침 챙겨 먹으니 속이 든든하고 따뜻해서 고맙더라고요. 여보, 일어나. 지금 일어나야 같이 밥 먹고 출근할 수 있어. 자기야, 아침인데 고생스럽게 뭘 또 이렇게 많이 차렸어. 엄마가 준 반찬이지 뭐. 내가 한 건 계란 후라이 뿐이야. 맛있게 먹어. 오늘도 화이팅하자. 고마워. 나도 자기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쉽게 눈이 안 떠져. 자기 원래 아침잠 많잖아. 괜찮아. 아침은 나한테 맡겨.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차려주는 아침이 그의 사랑이 담긴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은 항상 남편보다 더 일찍 퇴근하는 저 혼자 준비하니까 아침이라도 신경 써서 차려주나 싶었죠. 그런데 그 아침밥은 남편이 미리 세운 계획 중 일부였더군요. 신혼 초 사랑 담긴 순수한 아침밥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뇌물 같은 거였나 봐요. 남편은 점점 숨겨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슬슬 통장 합칠까? 어차피 우리 월급도 비슷하게 벌고 네 통장 내 통장 할 거 없이 재산을 슬슬 합쳐야지. 생활비 입금하는 것도 몇 번 하다 보니 별로야. 귀찮게 일일이 다 계산해야 하잖아. 난 은근히 숨 막혀서 이런 건 딱 질색이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활비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달마다 쓴 총 금액을 계산해서 각자 반씩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생활 방식을 보고 적정 금액 정해서 생활비 각출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통장을 합치자더군요. 어차피 계산도 제가 다 하는데 귀찮다면서요. 게다가 저희는 월급이 비슷하지도 않았어요. 남편 월급은 300만 원 언저리고 제 월급은 400만 원이 훌쩍 넘었죠. 비슷한 직종이니까 버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상대방이 민망할까봐 결혼 전에는 제가 비슷하다고 말했었어요. 응? 난 지금도 괜찮은데? 1년 동안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에이, 그러지 말고 합치자. 당신은 저녁 장 보고 나는 아침 장 보고 그런 것도 더해서 반 나누는 거 솔직히 좀 그래. 그래? 당신이 아침 장을 따로 본 적이 있어? 거의 냉장고에 내가 봐둔 재료 쓰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난 결혼했다고 바로 통장 합치는 건 싫어. 합치더라도 몇 년 있다가 합치는 게 낫지 않아? 소비 패턴이 다르고 아직은 한 달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다르잖아. 아, 일단 당신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하다. 응? 난 같이 잘 살아보고 싶어서 말한 건데 당신은 좀 성 긋는 것 같아서 서운해. 성 긋는 게 아니라. 됐다. 그만 얘기하자. 저는 제가 당장 달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남편은 제가 선을 긋는다고 서운해하더군요.
깨진 남편은 제게 한동안 툴툴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꼼꼼하게 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 한 달에 쓰는 돈들에 대해서 남편과 다시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각 잡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건 어떨까 싶어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참 그날따라 눈이 번쩍 떠지더군요. 아침부터 주방에서 사부작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곧바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남편의 충격적인 대화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 엄마,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해? 나도 아침에 더 자고 싶다고. 아니, 아버지는 왜 이런 걸 시켜서 진짜 별 효과도 없어. 지가 공주야? 보니까 내가 아침 차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눈치야. 엄마 지금 통장 합치자는 소리에도 저렇게 딱 잘라서 냉정하게 구는데 내가 엄마 아빠 용돈 드리자고 하면 쟤 아주 난리 날 것 같아. 내가 왜 자꾸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해? 엄마, 두고 봐. 아들이 어떻게든 통장 합칠 테니까. 그러면 이 짓거리도 이제 끝이야. 그 짧은 통화 내용만 들어도 시댁과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가더군요.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일어난 티도 못 내고 다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상황 파악하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돈 때문에 제게 아침 차려주는 쇼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방에서 혼자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어도 시댁과 남편이 하는 연극에 제가 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깨우러 들어오더군요. 여보, 이제 일어나야지. 같이 아침 먹자. 내가 여보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으니 그 많은 아침 식사가 그런 의도로 준비된 거였다는 걸 다시 곱씹게 되더군요. 내가 요 며칠 퉁명스럽게 해서 미안해. 난 잘 살아보려고 말 꺼낸 거였는데 당신이 딱 잘라 거절하니까 좀 서운하더라. 화해의 의미로 내가 준비한 거니까 많이 먹어. 안 먹고 뭐해? 미안한데 나 속이 좀 메스꺼워서. 어?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어봐. 빈속이라 메스꺼운 걸 수도 있잖아. 미안, 도저히 못 먹겠어. 아이씨, 준비한 성의가 있는데 그래도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할 수 있잖아. 아씨? 지금 내가 속이 안 좋다는데 당신은 억지로라도 이걸 먹이고 싶어?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야? 아,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서운해서 그랬지. 괜찮아? 뭐 어제 먹은 저녁이 체한 건가? 뭐 말만 하면 서운하대. 아침은 됐고 그럼 통장 이야기나 다시 하자. 통장? 뭐야, 당신 내 말대로 해주게? 저는 통장 이야기에 너무 티나게 화색이 도는 남편 놈을 보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일단은 내색을 하지 않고 물었죠. 당신 정확히 달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얼마야? 서로 그것부터 정확히 하자. 자, 이것 봐. 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남편 실수령액이 찍힌 통장 내역을 보니 정확히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더군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제 월급을 공개했어요. 그때는 통장을 합치려는 생각보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한 거였죠. 뭐야? 세금 떼고도 400만 원이 훨씬 넘네? 월급이 나랑 100만 원 넘게 차이 나잖아. 내가 훨씬 더 많이 버네. 언제는 비슷하게 번다며. 당신 몰랐는데 진짜 좀 치사하다. 훨씬 많이 벌면서 왜 지금까지 숨겼어? 생활비 반반씩 하는 게 맞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야지. 가만 보니 당신 논리 참 웃긴다. 집도 내가 해왔는데 생활비도 내가 더 내라? 또 집 이야기야? 나도 혼수 마련해 왔잖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집 해왔으니까 큰 소리 쳐도 내가 더 치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진짜 왜 이래?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냥 이 얘긴 다음에 하자. 왜? 지금 이야기 마무리해.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 내가 화내니까 차마 아버님 어머님 용돈 드리자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 뭐?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소리 들었어. 왜 엿듣고 그래? 네네. 내 집에서 당신 통화 엿들어 미안하네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게. 내 월급이랑 당신 월급 합치면 도합 700만 원이 넘잖아. 근데 우린 집도 있고 아이 계획도 없어. 게다가 당신은 모실 친정 식구도 없지만 난 우리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셔. 모시지는 못해도 용돈은 응당 드려야 한다 생각해. 그래서 계속 말해.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못해도 200만 원씩은 용돈으로 챙겨드리자. 몇십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우리한테 어려운 금액 아니잖아.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왜 200만 원씩이나 드려야 해? 당신은 부모님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 금액 지극히 일반적인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00만 원씩 달마다 드리면 당신이랑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는데? 겉 더럽게 계산적으로 구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단 얼마라도 남겨주시겠지. 못해. 당신이랑 달리 난 대출도 있어. 이자 내리면 빠듯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통장 합치자고 했잖아. 안 된다고 할 거면 애초에 왜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통장 합친다고 뭐가 달라져? 내 대출 이자만 250만 원이야. 이자가 당신 월급이랑 거의 엇비슷한데 무슨 용돈을 200만 원씩 드려. 난 절대 못 드려. 뭐? 잠시만.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이자가 얼마라고? 250만 원이라고. 근데 이 여자가 미쳤나? 뭘 했길래 대출 이자만 250만 원이야. 당신 대출 얼마나 있는 거야 지금? 9억 정도 있어. 너 돌았구나? 당신 미쳤어? 남편은 이자와 대출 금액을 듣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리더군요. 아직도 그때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어디에 쓴다고 대출이 그렇게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제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개거품 물면서 살림 다 부수려고 하던 남편은 지가 산 혼수니까 차마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더군요. 뺨도 맞고 그 찌질함을 계속 지켜보는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야. 어디 감히 그 큰 대출을 숨기고 결혼할 생각을 해? 너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완전 속빈 강정이었구나.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 우리 부모님 너 고아인데도 결혼 허락해줬어.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야말로 지금 대출받은 이유도 정확히 모르면서 사람 뺨을 쳐?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네가 왜 대출이 9억이나 있는지 난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 그동안 내가 해먹인 아침이 아깝다. 진짜 양심도 없지. 언제까지 속이려 했어? 넌 겨우 뺨 한 대 맞은 걸로 고맙게 생각해. 생각 같아서는 확... 아휴, 됐어.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뭘 더 말해. 제가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했던 건요. 저는 사치하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9억이나 빚진 게 아니었어요. 5년 전에 무리해서 땅을 사기는 했지만 건물을 지어 올려서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30억이 넘거든요. 건물 소유한 거 소문나봤자 좋을 거 없다는 걸 알아서 주변 지인도 전혀 몰라요. 결혼해서도 건물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았죠. 저는 결혼했다고 해서 나 건물 있어 하고 바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출은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구린 놈인 줄 몰랐으니까요. 사실 건물 월세만 대충 계산해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와서 저 한 달 대출 이자에 대해선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이 꼭 제게 맡겨놓은 돈을 내놓으라는 식이니 절대 도움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두고 그들끼리 음흉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매우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남편놈은 이런 실정을 다 모르고 개거품 물면서 제 뺨부터 올려붙인 거죠. 저는 남편놈이 뛰쳐나가고 시부모에게 곧바로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내 뺨을 때렸다고 말했으나 시부는 이유도 묻지 않고 참으라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그 애한테 뺨 맞았어요.
저희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습니다. 뭐? 내 아들이 너한테 손찌검했다고? 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뺨 한 번 맞은 게 뭐 대수냐?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들 이혼남 되는 거 난 죽어도 못 본다. 아가, 네가 한 번만 참아라. 남자들 손버릇은 안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동안 내 아들이 너 아침 해먹이고 살뜰히 챙긴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뺨 때렸으면 이유는 너한테 있겠지. 네? 정말 너무하시네요. 뺨 맞은 이유가 저한테 있는지 아버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폭력 쓰는 게 맞는 일인가요? 일단 내가 상진이랑 이야기 나눠볼 테니 며느리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 세상 천지 핏줄 없는 네가 옆에 남편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매정하다 생각하지 마라. 끊는다. 그래도 며느리라고 다정하게 대해준 시부를 조금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고 둘 다 어리석기는 하더라고요. 시부는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 수는 없다면서 제게 역정을 냈습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그 기회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시부모와 남편 자기들끼리 가족이고 저는 그들에게 이방인이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집 나간 남편놈은 하루 만에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소송으로 가면 번잡하니까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어. 도장 찍어. 합의 이혼? 그래, 바라던 바네. 순순히 이혼해준다니까 더 놀랍다. 너 9억 대출 있는 거 설마 이혼하고 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책임 넘기려는 건 아니지? 뭐? 혹시나 해서 이혼한 친구놈한테 내가 물어봤어. 잘못하면 내가 네 빚까지 갚아야 할 수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네 재산 한 푼도 나한테 넘어오지 않도록 재산 분할 포기각 썼어. 내가 이런 것도 안 알아봤을까봐? 남편놈은 자기 복 자기가 찬 줄도 모르고 제게 각서까지 쓰게 하더군요. 하마터면 저도 놓칠 뻔한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니 남편의 그 멍청함에 많이 웃기는 했어요. 일반적으로 대출도 재산이 꽤 있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만큼의 대출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디에 썼는지 끝까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근데 너 나랑 이혼하면 나중에 후회할걸? 후회는 무슨? 너 지금 우리 아빠 믿고 그러는 거냐? 내 걱정하지 마. 아버지 너 대출 9억이나 있는 거 알고 완전 개거품 무셨어. 여기까지 같이 온다는 거 내가 겨우겨우 말려서 너 오늘 목숨 건진 거라고. 이제 진짜 끝이니까 구질구질하게 붙잡지 마라.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면 돼. 그래? 근데 깔끔하지 않은데? 뭐? 저는 깔끔하게 이혼해주려고 냉장고에서 대파 한 단을 꺼내 그놈 뺨을 두들겨 팼습니다. 어이! 이게 무슨 짓이야? 너도 그때 야무지게 내 뺨 날렸잖아. 나도 깔끔하게 이혼하려면 내가 받은 건 돌려줘야지. 왜? 합의 이혼 말고 그냥 소송으로 가고 싶어?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됐다. 더러워서 피하고 말지.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한 달여 만에 그 머저리랑 이혼했습니다. 그놈이 원하는 대로 각서도 써줬어요. 서로가 원하는 이혼이었기에 이혼 조정 기간도 무리 없이 끝났고 이혼은 확정됐습니다. 결혼하기까지는 정말 시간 걸리던데 이혼은 마음먹으니 엄청 쉽더라고요. 드디어 등본에 전 남편 이름이 삭제되어 저는 혼자 파티를 열었답니다. 다행히 이혼 과정 중에 전 시부모랑도 제가 마주할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금전적으로 들러붙을까봐 이혼까지 연락 한 통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했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들러붙을까봐 저도 조마조마했거든요. 저는 바로 신혼집은 세놓고 제 건물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주말에는 왔다 갔다 하며 건물 한번 보고 항상 1층 분식집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했어요. 그런데 진짜 세상에 소름 돋게도 이혼하고 일주일 뒤 제 건물에서
시부랑 딱 마주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기존 건물 청소 용역 업체의 계약이 다 끝나서 고심해서 새로운 업체를 구했거든요. 첫날이라 업체 사람들이랑 얼굴도 틀 겸 분식집에서 먼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청소업체에 시부가 속해 있었어요. 김밥 하나 입에 넣자마자 청소하는 시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저의 전 시부는 기어코 분식집 안까지 들어와서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더라고요. 사장님, 앞으로 여기 이 여자한테는 음식 팔지 마쇼. 음식이 아까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내 아들 이혼남 만든 아주 못된 물건이야. 대출 있는 것도 속이고 내 아들이랑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한 거지라고. 거지를 식당에 들이면 되나? 어이구,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받아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썼냐? 순순히 집해 온다고 했을 때 내가 의심했어야 하는데. 밥 먹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아저씨? 뭐? 아저씨? 아, 할아버지인가?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곱게 지나가세요. 당신 아들이랑 깔끔하게 이혼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제 속사정을 궁금해하세요? 아이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니가. 야, 넌 대출이자 내느라 허리띠 졸라매서 라면이랑 김밥밖에 먹을 게 없지? 네 팔자가 딱 이딴 분식 따위나 처먹을 팔자야. 직업 있고 월급 잘 받으면 뭐해? 빚이 한가득한데. 넌 평생 빚 갚다가 죽을 거다 이거사.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난동 부리는 전 시부에 분식집 사장님이 놀라서 뛰쳐나오더군요. 아니, 누구신데 우리 손님한테 그러세요? 나 여기 건물 청소 용역업체 일하는 땡땡땡유.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장사 망하기 싫음 손님도 가려가면서 받아요. 그리고 이 여자 먹고 계산 안 하고 그냥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잘 주시하고요.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소란 피우는 게 누군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뭐라는 거야, 이 영감탱이가? 효정씨, 건물 청소 용역업체 바꿨다더니 웬 정신 나간 할아버지가 왔어요? 효정씨 아는 사람이에요? 워낙 분식집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서 아주머니가 더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자 전 시부는 당황해하더군요. 참나, 아줌마가 이 여자 엄마라도 돼요? 엄마 딸 관계는 아니지만 이분이 보기 드문 착한 건물주네요. 월세도 시세보다 낮게 받으시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막말을 퍼부어대? 그것도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려. 뭐라고요? 이분이 당신 업체 고용한 이 건물 건물주잖아요. 아저씨 겉도 모르고 막말 퍼부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지금 영끌러인가 뭔가 영혼 끌어서 대출받는 요즘 젊은이가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비싼 건물 소유한 멋진 신여성이라고요. 아가, 이게 다 사실이냐? 아가라뇨. 소름 돋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 대출 9억이 은행에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면 그냥 쉽게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하긴 그쪽이 그만한 재산도 없으니 대출 1,000만 원이라도 쉽게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이 없으니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당신 아들 포함해서 온 집안이 경제적으로 무지하지. 너 왜 우리한테 건물 있는 거 숨겼냐?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감히 건물 있는 거 숨기고 재산 한 푼 안 주고 이혼을 해? 네가 건물 있는 거 알았으면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할 필요도 없었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러고 건물 청소나 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하여튼 부전자전이라더니 반응 똑같은 거 웃겨 죽겠네요. 아저씨,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에는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나 아빠나 왜 생판 남의 재산을 탐내냐고요. 심지어 지금은 이혼해서 아주 남이에요. 내가 이건 그냥 두고 못 보지. 네 건물이 우리 아들 건물이나 다름없지. 혼인 사실이 명백히 있는데 이건 사기야. 재산조사 다시 들어가야 해. 뻔뻔하기도 하셔라. 혹시 그건 아시나? 그쪽 아들이 내 대출 조금이라도 갚아달라 할까봐 개거품 물면서
재산 분할 포기각서 쓰자고 한 거 몰라요? 그런 건 또 상의를 안 했나 봐요. 뭐? 그래서 썼냐? 당연하죠. 원하는 대로 써줬는데 뭐 문제 있나요? 안 돼. 아이고, 내 건물. 어머, 저 아저씨가 정말 노망나거나 치매 걸렸나 보네. 남의 건물 보고 자기 건물이라니. 이제 남 식사하는 가게에서 방해 그만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요. 알겠어요?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잠깐이지만 우리 네 식구 한 가족이었잖아. 보아라고 막말할 땐 언제고, 아가? 진짜 끝까지 소름 돋게 하네. 먼저 나 버린 건 그쪽들 아닌가요? 버려놓고 무슨 가족이래?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내가 왜 벌을 받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진 게 많으면 세상에 베풀면서 살아야지. 내가 내 돈을 어떻게 하든 그쪽이 뭔 상관이야. 당신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꺼지세요. 그 사람이 벌 받는다는 소리만 안 했어도 그쯤 했을 텐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 한마디에 이성의 끈이 딱 끊어지더군요. 전시부는 분식집 사장님이 소금을 뿌리니까 그쯤 하고 사라지더군요. 저는 바로 용역업체 사장한테 전화해서 전시부 이름 대고 그 사람 때문에 계약 파기하고 싶다며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사과와 함께 계약한 기간은 채우고 싶다 했지만 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치 용역비는 날렸지만 더 이상 전시부와 마주칠 일 따위는 없어서 마음만은 홀가분했습니다. 그 뒤로 뭐 전시모까지 전화가 왔어요. 이혼 후 굳이 번호 안 바꿨었는데 그 일 있고 나서 바꿨습니다. 저를 붙잡고 애원하고 뭐 비슷했죠. 효정아, 난 정말 너희가 이혼하는 게 싫었단다. 하지만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니? 그저 아들과 남편이 하라는 대로 잠자코 있었지. 하지만 내 아들 아직도 여전히 너 많이 그리워해. 후회도 하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요, 아줌마. 저는 돌아갈 일 없고 우리는 모두 이제 남남이고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이혼 안 했어도 난 이혼했을 거거든요. 내가 왜 시부모한테 200만 원씩 용돈을 줘요? 아니, 그건 말이다. 아들한테 효도 바라시고 남한테 효도 바라지 마세요. 끊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그것뿐만 아니었죠. 전 남편 놈이랑 저랑 겹치는 지인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혼하고 한참 동안 저 빚쟁이라고 주변에 소문을 엄청 더럽게 냈더라고요. 다들 쉬쉬했는데 결국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 덕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건물주라는 걸 오픈했습니다. 다들 그럼 그렇지 하고 저를 두둔했고 전 남편이 한심하고 어리석었다 욕하더군요. 전 남편도 제가 건물주라는 걸 시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뒤늦게 전해 듣고 술 먹고 저를 한번 붙잡으러 오긴 했습니다. 여보, 법적으로 남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당신은 나한테 여보야. 내가 얼마나 널 아끼고 사랑해줬니? 근데 넌 왜 그렇게 쉽게 져버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하자면 당신이 말려주지 그랬어. 내가 너무 애송이었어. 대출도 자산이라는 거 몰랐어. 효정아,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엄마 아버지 다 버리고 오라 하면 그렇게 할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미친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꼴에 자존심 있어서 맨정신으로는 못 매달리겠지?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이건 또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니? 너희 엄마? 아니면 아빠? 너희 가족 이런 계획 잘 짜잖아. 아우, 소름 돋아. 이혼해줘서 다시 한번 정말 고맙다. 비꼬지 말고 내 진심 좀 알아주라. 진심?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줘볼게. 너 9억 있어? 내 대출 네가 다 갚아주면 네 진심 생각은 해볼게. 뭐? 내가 9억이 어딨어. 당장 9천만 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거지야. 그 나이 먹고 땡전 한 푼 없는 너랑 결혼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했어야지. 먼저 내 뺨 올려붙인 게 누군데? 그리고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람들한테 내 이미지 바닥으로 추락시켜놓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 양심 안 찔려? 추악하다 정말. 추잡스러워 정말. 그게 할 말 없지? 너 한 번만 더 나 찾아오면 너희 집이랑 너 더 더럽게 동네방네 소문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얼굴 들고 살고 싶으면 똑바로 살라고. 전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다가 제가 악에 받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더군요. 저도 더 독하게 굴어야 더 이상 제게 들러붙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접근 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전 남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스토킹한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게 다 조치를 취하자 더 이상 그놈과 그 식구들은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 질긴 인연 끊어냈습니다. 주변에 안 좋게 났던 제 소문들도 잠잠해지고 역으로 전 남편의 평판이 안 좋아지더군요. 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시부는 그 청소 용역업체에서 바로 잘렸다고 합니다. 남한테 눈물나게 했으니 본인도 피눈물 흘리셔야죠. 여러분, 만약 제게 그렇다 할 가족이 있었으면 그 인간들이 제게 함부로 안 했을까요? 만일 제가 대출이 없었다면, 그리고 건물이 있다는 걸 미리 알게 되었다면 생활비 200만 원이 아니라 저의 건물 월세를 자기들 달라고 할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전 시부모는 애 안 낳아도 상관없다더니 본인들 부양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전 남편 역시 대리 효도를 바랬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결혼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늘에서 저희 할머니가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센 척했지만 이혼의 아픔은 꽤 길었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세상에 피부치 없어서 이런 서름 겪는 거란 생각도 들더군요. 건물이 있어도 월세가 들어와도 제 편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은 허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진짜 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함부로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씩씩하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앞으로 살 날이 조금 두렵기는 하네요. 저는 현재 휴직계를 내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몸 건강도 마음 건강도 회복해서 얼른 밝은 모습 되찾으려고요.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그 힘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